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이고요. 같이 여행 가실 거거든요. 여행의 발견 시간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 이렇게 불리는 경상북도 경주로 같이 여행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오늘 요리 코너에서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묻어나는 추억의 도시락 반차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제철 과일로 복숭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복숭아에는 비타민이 많아서 피로 해소에도 좋고요. 밤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과량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복숭아는 너무 달고 맛있어서 하나만 먹으면 좀 아쉬워서 저도 여러 개 먹거든요. 적당량만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암에는 어제보다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밤에는 남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밤이 되면 남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전북 북부, 경북권 남부에 빗방울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낮아 종일 선선하겠고요. 밤사이 기온도 계속 내려갈 텐데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 21.5도, 강릉은 19.6도, 광주는 22도로 어제보다 선선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은 반면에 영남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 잃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폭행, 촉법 소년의 반전 결말입니다. 한 중학생이요. 이 원주에 위치한 편의점에 와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원과 점주를 폭행해서 전체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참 황당한 부분이요. 이 소년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나 때려봐. 이렇게 이 피해 점주에게 대든 항의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낳고 있습니다. 아니, 중학생이 당당하게 술을 사려고 한 것도 이것도 충격적인데 폭행까지 했다뇨? 중간에 점원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1시 반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어려 보이는 남성이 술을 들고 계산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 점원이 있었는데 남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딱 눈치를 채고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그 남학생 갑자기 점원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위협을 가한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발로 걷어찹니다. 근데 황당한 거는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남학생의 말이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저 편의점주 인터뷰에 따르면 그 학생은 나 촉밥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 이렇게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별다르게 체포까지는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점주를 발로 얼굴을 걷어쳤다고 그러는데 점주는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네, 이 점주는 많이 다쳤는데요. 당시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눈을 크게 다쳐서요. 현재 실명 위기에 놓인 굉장히 많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나 크게 사람이 다쳤는데 촉법소년이어서 별다른 제재 없이 풀려났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경찰이 왜 체포를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요.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해자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또 폭행 상황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추후 조사를 위해서 일단은 돌려보낸 것이다 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인데요.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이렇게 돌려보낸 다음 그 다음 날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다시 똑같은 편의점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행패를 부렸는데 당시 여성 점원이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서
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지우라고 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거죠. 네. 뿐만 아니라요. 이 점원이 촬영된 그 폭행 장면이 촬영된 핸드폰에 그 영상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 핸드폰까지 가지고 가해자가 달아나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경찰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제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려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유여야 되는데 잡아보니 이 가해 학생 이미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피해 점주와 점원에 대해서 피해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소년이었으면 네. 이렇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한 짓을 보면 이거는 어린 학생이 할 짓이라고 그쵸. 생각이 들지 않는데 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촉법소년 범죄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중학생들이 이 훔친 렌트카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요. 예비 대학생을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가해 학생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촉법소년 중에 3명이 최근에 중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뺏고 라이터로 손목을 지지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는 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란 선처를 줬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측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를 좀 하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법무부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입니다. 예, 법에도 그 시대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형광펜으로 도어록 해제입니다. 현관문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요.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쳐간 4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전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인근에서 현관 도어락의 그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금품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쉽게 도어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형광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형광펜? 뭐 워낙 그동안 기상천외한 빈집 털이 방법들 들어는 봤는데요. 형광펜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방법은 처음 봤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A씨가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에다 현관펜을 다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갈 때 누르겠죠. 누르면은 그 해당 번호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그 집주인의 지문이 묻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를 않는데 특수한 불빛을 비춰보면 어느 부분이 지워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다가 이 주인이 집을 나간 틈을 타서 이 빈집에 번호를 부르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정도면 한 집만 털지는 않았을 텐데 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요. 일단 1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서랍장에 보관하던 순금 열쇠와 시계 약 1,3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난 3월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두 곳에서 이 A씨가 훔친 금품의 금액이 무려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수첩을 보니까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뭐 천안, 아산, 서울 등 여러 지역의 아파트들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범행 수법이 워낙에나 치밀해서 앞으로도 추가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죄 수법 자체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치밀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낯선 사람이 뭔가 계속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면 의심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 포인트에서 이 A씨가 정말 치밀하다 생각했던 게요. 알고 보니 A씨 CCTV가 없는 아파트 또 비교적 부유한 아파트만 골라서 범행을 했고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범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경비원 옷이나 가스 검침원 옷까지 입고 돌아다녀서 아.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한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 A씨가 범행을 위해서 1층부터 15층까지 30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풀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범죄가 이렇게 점점 치밀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싶은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네. 했는데요.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 자주 바꾸라는 거예요. 저도 네. 한번 설정하면 잘 안 바꾸는데 이 부분을 자주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사용한 뒤에는 사용 흔적을 좀 지워달라라고 하고요. 또 하나 도어락의 허수 기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허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번호를 누르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1, 2, 3, 4를 누르고 뒤에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짧은 비밀번호를 다른 숫자로 가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안을 지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최대한 몸을 좀 숙여서 번호를 좀 가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도어락은요, 앞에 이미 번호가 2개, 3개씩 뜨죠. 떠요. 먼저. 네. 그럼 그거 이렇게 누르고 내 번호를 누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음 이슈 들려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성산대교 균열 있어도 안전 이상 무입니다. 지난 3월 한강 성산대교 부실 시공으로요. 이 남단 바닥판에 무더기 균열이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24일 서울시는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중 발견된 프리캐스트 바닥판 균열에 대한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산대교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올해 균열이 3월. 아니,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올해 3월에 기사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성산대교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저도 보도된 걸 본 적이 있는데 우선 이건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성산대교 다리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산대교는 1980년 건설돼서요. 이 내부순환도로와 서부 간선도로를 잇는 다리입니다. 노후한 성산대교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성능 개선 공사를 3단계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요. 1단계 북단에 이어서 지난해 3월 2단계 남단 바닥판 교체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이 바닥판 교체 공사를 종료한 지 1년도 안 돼서 무더기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한 매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 악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산대교 균열이면 저거 다니는, 주로 저 다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걱정스럽고 겁나겠습니까? 네. 이게 단순히 근데 지어진 지 오래돼서 이런 균열이 난 거예요. 균열의 원인이 뭡니까? 이 문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북단에 있는 바닥판에서도 균열이 확인이 됐는데요. 조사단에 따르면 공사 중에 통행 차선 확보를 위해 임시 배치된 바닥판 위에서 대형 크레인이 가설 작업을 하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바닥판 교체 후에 기존 도장이라고 하죠. 이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가 손상되면서 표면의 균열폭이 실제보다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이 보수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조사단은요, 이 가장 균열이 심한 남단, 그 북단의 구간을 선정해서요, 이 바닥판에 있는 하부 균열부의 0.001mm 단위로 측정 가능한 이 정밀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부에 이 색깔이 있는 에폭시를 주입해서요, 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균열 폭을 전밀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건설 기준에 따른 이 철근 콘크리트 규조물의 균열 폭은 0.3mm까지 허용이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0.2mm 정도로 확인이 돼서 허용되는 수치 안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한 조사단은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최대 하중인 중량 40톤의 덤프트럭 2대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 최대 하중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보수공사나 점검은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 하는데요. 이 정밀고사 과정에서 바닥판과 지지 바닥판에 설치되는 이 보호 사이를 결합시키는
물탈 충진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요. 개선 여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와 충진 보완 공사를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무더기 균열이 발견됐다.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데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에 이렇게 오래된 다리가 성산대 규모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권한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직무대리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강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손상 부위가 많다라고 하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다만 이번 합송조사단 위원장을 맡은 김상효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강 교량 보수 공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강 교량이나 뭐 그런 구조물 안전 관리를 매년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교통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부감 때문에 새벽 시간,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공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듣자마자 성수대교 붕괴 사건 탁 떠오르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온 국민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 사는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떴다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소백산의 정기와 낙동강의 기운을 받으며 천년을 이어온 고장 경북 예천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소백산과 낙동강 사이에서 천년을 이어온 고장 예천. 지금 예천에 가면 입과 눈이 즐겁다는데요. 떴다 우리 동네 9번째 여행지 산 따라 물 따라 경북 예천으로 떠나봅니다.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한 여행길. 행복한 아침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천에 오면 꼭 와야 되는 곳 바로 회룡포에 왔습니다. 거기는 노래도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애절한 노래죠. 함께 불러볼까요?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회룡포 돌아가련다. 같은 노래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먼저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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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도 경치가 장난 아니구나.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경치가 색다른 운치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천 군청 소속 문화관광해설사 이순주입니다. 높은 분. 굽신굽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저 국가명성 16호 해룡포가 있죠. 회룡포. 전망대에서 저 밑으로 내려보면은요, 네네. 해룡포가 내성천이 굽어 돌아가는 길이 용이 네네. 휘돌아가는 형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돌회자 용용자를 써서 용이 휘돌아가는 곳이다. 해룡포가 된 거예요. 마을을 감싸고 도는 물길 모양이 꼭 용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 회룡포. 이곳에는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름마저 재미있는 뿅뿅다리입니다. 회룡포를 굽어보는 자리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세웠다는 장안사가 있는데요. 사찰의 고즈넉함에 빗소리가 더해지니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선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무슨 일이요? 그렇죠. 저는 성인이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성인으로 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 흔들립니다. 키 얇아서 엄청 흔들리잖아. 키 얇아서 엄청 흔들리면서 무슨 소리야? 남에게 이게 남을 이끄는 사람. 저희 모두가 성인입니다. 성인의 반대말이 뭐지? 아동이죠. 아유, 알죠. 윤서 씨의 개그는 날로 늘어나는 걸로. 뭐야, 조각들은 지키는 사람들인 건가요? 신장.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휴, 어떡해요.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오면 꼭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예요? 알려드릴까요? 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약속이 있어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 같이 못 가십니까? 식사하러 가는데 네. 두 분께서 맛있게 드시다. 아, 주소만 알려주시고. 해설사님 못 가시니까 그럼 우리가 해설사님한테 주소를 받아서 네. 윤서 씨랑 저랑 찾아가는 걸로. 네, 가서 맛있게 가시죠.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네. 저 진짜 배고파요! 주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그 현재에서 과거로 각 돌았지? 그니까요. 아니, 근데 분명히 밥집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막 아니에요? 윤서야, 응? 주막이면 뭐야? 먹거리 먹거리? 제대로 찾아왔네. 맞아요, 여기가 그러면? 가보자. 설레는데? 먹자. 우선 먹자.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곳에서 저희를 맞아준 것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주소 받고 왔더니 이렇게 황홀한 장면이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행복하다. 진짜 눈이 너무 즐겁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야, 우리가 산 따라 물 따라 걸어온 보람이 있었네. 맞아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해설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가 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막인 삼강 주막입니다. 마지막 남은 주막 삼강 주막. 오. 1900년대 처음 등장한 삼강주막은 금천과 내성천, 낙동강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옛 시대상은 물론 부엌 흙벽엔 숫자 대신 표시된 작대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살아있는 역사를 실감케 합니다. 소금과 쌀을 교환하던 상인과 보부상들이 먹던 국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저희도 밥 한 그릇 뚝딱 말아봤는데요. 옛날에 먼 길 가다가 여기 잠깐 들려서 가잖아요. 네. 또 남은 먼 길을 생각하면 되게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 딱 이 한 끼 먹음으로써 갈 수 있는 힘이 딱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그 옛날 보부상처럼 저희도 남은 여행길을 위해 든든하게 배를 채워봅니다. 이제 진짜 뭐 정승 부럽지 않게 배가 너무 부르네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죠? 이제 먹거리를 또 즐겼으니까 네. 또 이제 놀거리 또 즐겨야 되는데 예. 저희 이제 예천에 오면 꼭 가야 되는 또 명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세계 곤충 바이오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거 가면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다. 와, 재밌겠다. 예. 민기 씨가 약간 방학개비 느낌이 좀 있죠? 제가요? 근데 윤서 씨도 약간 사막의 느낌이 있으니까 짜파. 우리 방학개미 군이랑 사막이 양이랑 네. 곤충 박람회 네, 엑스포. 구경하러 가시죠. 가시죠. 생김새부터 안성맞춤인 윤서 씨와 제가 예천 곤충축제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야, 그나저나 윤서야. 예천은 진짜 산이랑 물 막 이렇게 이것만 잔뜩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야,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예천은. 그렇죠. 그래서 산 따라 물 따라 떠나는 여행인가 봐. 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천을 왔잖아요. 따라. 흥 많은 윤서 씨 덕에 저도 신나더라고요. 예천 곤충축제는 무려 6년 만에 열린 터라 반응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1만여 마리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체험관의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야, 윤서야. 얘가 암컷이거든? 근데 애를 차지하려고 다 싸우고 있는 거야. 얘 하나 때문에. 진짜 부럽다. 우리 윤서 씨 그 뒤로도 장수풍뎅이 앞에서 한참을 부러워했다나 어쨌다나.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또 다른 축제장으로 향했는데요. 사라져가는 귀한 꿀벌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도 이제 자연과 네, 맞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말이 장황한 걸 보니 겁먹은 티가 확 나네요. 공격적이지가 않네. 오빠 이렇게 잡아봐요. 아까 잡으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저 김민기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귀여워. 얘는 약간 애완용군 같다. 복실복실하고. 꿀벌과의 친밀한 교감 후 찾은 곳은 곤충 축제장에 마련된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었는데요. 메가 파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십니까? 저는 예천의 든든한 가족 한국수력 원자력 예천 양수발전소에 나온 한동화 주인입니다. 이야, 우리 주임님. 상호드려야죠. 굽신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에 좀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예천의 큰 축제에 그 예천 양수발전소도 함께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인형극, 버블쇼, 마술쇼 이렇게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어린이죠.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흐뭇했답니다. 네, 오늘은 산 따라 물 따라 행복이 넘쳐 흐르는 예천을 여행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신나고 재밌는 동네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보고 또 떠나볼까요? 네. 행복한 아침 떴다! 우리 동네 예천으로 오세요! 도심 생활에 지친 어른들은 물론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천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전 여행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주 간다고요? 네. 네, 오늘 떠나볼 곳은 발걸음 담는 곳 어디든 문화 유적이 펼쳐지는 곳,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경주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주하면은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 수학여행만 떠올리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 볼거리가 훨씬 더 풍성해졌거든요. 역사가 담긴 문화재는 물론 분위기 좋은 거리라든지 액티비티까지 놀거리도 많아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여행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주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경주를 너무 좋았는데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갈 때마다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은 진짜 기대 많이 되는데 서울에서 경주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KTX로 서울역에서 그 신용유역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비행기로도 갈 수는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포항 경주공항까지 1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뭐 차, KTX 비행기 중에 편하신 방법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태원준 작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주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어디예요? 네, 첫 번째 여행지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요. 사진으로 일단 먼저 만나보시죠. 오, 풍경이 아름다운데요? 네.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경주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첫 번째는 한국의 뉴질랜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화랑의 언덕인데요. 경주하면 신라가 떠오르고 신라하면 또 화랑이잖아요. 네. 화랑의 언덕이면 그 화랑과 뭔가 연관이 돼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신라의 화랑이죠. 김유신 장군이 검으로 산을 베었다는, 돌을 베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단석산 정상에 위치한 드넓은 언덕인데요. 경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단석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진 풍경이 계속 이어지고요. 네. 아름답게 가꿔진 호젓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숲길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는 데다가 사방이 확 트인 넓은 언덕이 온통 포토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틈없이 이제 초록색으로 메워져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뉴질랜드라고 불리는 그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네라든지 계단 또 다양한 포토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시면은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가족과 함께 하시기도 좋은 곳입니다. 네, 탁
트여 있어서 가서 딱 보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서 캠핑도 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제 캠핑은 조금 힘들고요. 이제 차박이나 텐트 같은 이렇게 1박을 하는 건 힘들고 관람 시간 내에 산책이나 피크닉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화랑의 언덕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화랑의 언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명상바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언덕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바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정말 그림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곳이어가지고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에 경주 학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학동마을의 고즈넉한 모습과 마을을 둘러싼 다랑이 논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다만 이름이 명상바위이긴 하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몰려들기 때문에 실제로 명상을 즐기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멋진 사진이 이제 나오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신 김에 조금 품을 들이셔서 이곳까지 올라가시면 좋겠죠. 저희가 명상바위라고 앉아서 진짜 명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일어나 봐요. 이럴 것 같은데 네. 꼭 가볼 만한 곳이 명상바위네요. 근데 주변에 아이들이 뭐 체험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네, 이 화랑의 언덕 근처에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열광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시면은 양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거위, 염소 등 다양한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용료를 이제 투입하시고 먹이나 이제 바구니, 집게를 함께 이제 챙기신 다음에 이용하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당근을 굉장히 좀 푸짐하게 주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오랜 시간 교감을 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이 양떼 목장까지 함께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동물 너무 좋았는데 뭔가 먹이를 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언덕 아래에도 또 다른 볼거리가 있어요? 네, 언덕 아래쪽에 굉장히 드넓은 이제 연못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수의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수의지는 이제 역시 전설이 있는 곳인데요. 김유신 장군이 그를 따르던 무린 용화향도와 60여 명과 함께 단석산에 올라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말들에게 멋있어요. 물을 네. 먹이기 위해서 못을 파고 이 수의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멋진데요. 이곳에 이제 어디서 찍어도 이제 사진이 잘 나오긴 하는데 포토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대한 이제 의자라든지 또 이쁜 이제 그 어떤 사진 찰칵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화랑의 언덕에 가시기 전에 이 수의지까지 함께 둘러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사진이 뭐 몇 장 지나갔는데 보는 사진마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거든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명상은 할 수 없는 명상바위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두 번째 어디일까요? 예, 두 번째 여행지는 좀 북적이는 곳인데요. 역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죠. 여기는 마을이네. 뭔가 길거리네요. 젊은 감각도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디예요? 굉장히 좀 힙한 곳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는데요. 경주에서 가봐야 될 곳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리단길입니다. 예. 요즘 뭐 경리단길, 예. 용리단길,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핫한 거리를 무슨 리단길 이렇게 네. 다 부르더라고요. 황리단길도 경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황리단길은 경주의 황남동과 이제 경리단길을 이제 합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남동의 경리단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름다운 카페와 개성이 넘치는 식당, 소품샵, 그다음에 공방이 가득하기 때문에 체험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옛 정취를 느끼시기에 참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거리에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주로 어떤 가게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추억으로 좀 빠져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전에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제 학교 앞에서 놀던 추억을 이제 느끼실 수 있는 추억의 문방구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곳인데요. 이곳에 가시면은 옛날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뽑기라든지 오락기, 옛날 간식까지 준비가 있어서 잠시나마 좀 추억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들도 유명한데요. 일단 나만의 가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공의 체험 공방도 있고요. 또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프린트 체험 공방, 또 도자기 체험 공방 등
다양한 또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공방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곳 딱 정해 놓으셨다가요. 황리단길 가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대식 건물보다는 이렇게 그 한옥 같은 요게 참 조화롭게 돼 있어서 네.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황리단길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자기한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옥이 대부분 지금 상업 공간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 카페부터 음식점, 술집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진 한옥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일단 쏠쏠하고요. 가게마다 내부도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어딜 들어가시더라도 그 실망하실 일이 절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또 예쁜 이제 한옥과 운치 있는 골목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진 찍기도 좋고요. 걸어 다니시면서 그냥 다양한 한옥의 모습을 구경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여행하는 기분을 내시다 보면은 경주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핫한 거리에 이렇게 좀 걸어다 보면 식당 뭐라고 하죠? 거리들? 네, 길거리 음식, 길거리 스트리트푸드, 네.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데 빼줄 수는 없죠. 그래서 맛집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일단 황리단길은 유명한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스트리트 푸드죠. 정말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유명한 편인데 그중에 대표하는 게 바로 10원을 닮은 이제 빵입니다. 10원짜리 모양을 한 빵인데 10원의 그 경주를 대표하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빵이 제작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그 쫀디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죠. 네, 이게 진짜 쫀디기는 아니고요. 감자튀김을 이제 쫀디기 모양으로 한 그런 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먹음직스럽고요. 뿐만 아니라 시원한 물회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참 많기 때문에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식과 간식 즐기시면서 거리를 다니시는 게 황리단길을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밀면인가 보다.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후에 근처에 혹시 볼만한 유적지도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이 경주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이 주변에도 정말 멋진 문화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대릉원인데요. 대릉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릉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미추왕릉과 황남대총, 천마총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천마총 같은 경우는 대릉원에서 유일하게 발굴 조사 후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꾸며진 곳입니다. 왕릉 구조를 설명하는 전시관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체험을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대릉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뭐 30분 요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최소 1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고 시간을 잘 짜셔야겠죠. 그리고 이 대릉원에 가시면은 정말 멋진 포토존이 있는데 바로 목련 포토존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목련나무가 딱 서 있는 저곳에서 이제 인생샷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목련 포토존에서 자연이 담긴 사진까지 찍으신다면은 대릉원을 또 훌륭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어서 경주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세 번째 여행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야경으로 아름다운 곳인데요. 역시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멋있네요. 네, 이쁘죠? 연못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경주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세 번째 여행지는 달이 비치는 연못이 아름다운 곳이죠. 경주 제1의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입니다. 너무 멋있다. 거기서 가봤는데요. 네. 거기에 밤에 가면은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이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 시대 궁궐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였습니다. 동궁의 동쪽에 있는 월지라고 하는 이름의 인공연못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별궁인 동궁에 붙어있는 일종의 유원지로 인공연못에 조경을 해놓고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또 이곳에 원래 이제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안압지가 친숙하게 저기군요. 기억이 되실 거예요. 네. 원래 안압지라는 이름이었는데 2011년 7월부터 정식 명칭이 동궁과 월지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낮에 방문하시면 조용한 연못을 바라보시면서 사색을 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동궁과 월지가 경주 제1의 야경의 명소라고 하셨잖아요. 낮도 저렇게 아름답지만 밤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밤이 되면 이곳 전체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그 연못에 비친 그 야경이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신다면은 기왕 밤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동궁과 멀지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경 명소답게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또 호수에 반사된 동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은 감성적인 또 인생샷을 남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걸음하시면 좋고요. 또 인공연못인 월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동서 길이가 200m, 남북의 길이가 180m 정도 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남서쪽 둘레는 직선이고요. 북동쪽은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연못의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고 있다 보면은 끝이 없는 밤바다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정말 독특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꼭 가시면은 이 야경을 이제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입구에 가시면은 오늘 경관 조명에 그 점등 시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압지 진짜 야간 멋있어요. 네. 근데 제가 경주에서 좀 노신 분을 아는데 저 안압지가 옛날에 네. 그 학교 간에 패싸움 할 때 야 안압지에서 만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벌판이 이렇게 있었어. 네. 네. 그리고 또 첨성대도 야간에 이렇게 조명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동궁과 월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첨성대가 위치하고 있죠. 이 첨성대도 밤이 되면 오색 빛깔로 이제 빛나게 되는데요. 첨성대 뭐 워낙 유명한 곳이라 잘 알고 계시죠? 신라시대 천문 관측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3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첨성대가 밤에 빛나는 오색빛 아름다운 조명을 이제 갈아입게 되면은 그 자태를 뽐내는데 그 모습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밤에 찾는 분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요. 한 바퀴 크게 도시면서 밤 산책을 하시기에도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 조명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이 있다기보다 해가 지면 점등이 되고요. 10시가 되면은 조명이 꺼지기 때문에 이 사실도 알고 방문하시면 좋겠죠. 저는 밤에 가서 되게 화려했거든요. 네. 근데 또 밤에 아닌데 그 낮에 또 분위기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네, 낮에 가시면 또 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낮에 첨성대는 푸른 하늘과 더불어서 또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조명이 없는 첨성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첨성대를 또 자세히 보시면은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밤하늘의 움직임을 이 첨성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농사일에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라의 기륭을 점쳤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첨성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을 관찰했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바깥쪽에 사다리를 놓고서 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이용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늘을 살폈다고 하고요. 뭐 여기 가시면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딱 그 첨성대에 도착한 시간에 맞춰서 그냥 언제나 가시면은 늘 웃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성대 근처에 놓치면 안 될 또 다른 볼거리도 있을까요? 예, 이 주변에 정말 멋진 숲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여기는 저만 알고 싶었던 곳인데 특별히 이제 또 공개를 합니다. 바로 남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삼릉숲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정말 안 가시면 아쉬울 정도의 이제 경주 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신라의 아달라 왕과 신덕왕, 경명왕 이 세 왕의 능이 있어서 삼릉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삼릉에서 개울을 건너면은 경의 왕릉이 있는데 이 삼릉과 경의 왕릉 사이에 이제 있는 숲을 삼릉숲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제 정말 구불구불하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런 소나무들을 잔뜩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풍경이 워낙 또 울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분들께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뭐 밤보다는 아침이 조금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는 그 한 폭의 정말 수묵화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요. 또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소나무 사이로 빛이 내리는 풍경이 환상적이기 때문에 경주에 기왕 가셨다면은 이 삼릉숲까지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경주에 가서 역에 내려서 신경주역 말고 그 옛날 구경주역 앞에 자전거 빌려서 맞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투어하는 코스도 있으니까요. 고즈넉하고 아주 좋습니다. 태원준 작가와 함께 경주 여행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ut time is running out, no need to take it slow. I'm stepping to you toe to toe.
네, 이번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 추억의 도시락 반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특집으로 추억의 도시락 반찬을 준비했는데요. 이 마른 반찬 3가지면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먹잖아요. 네. 그리고 작은 거 밥 조금 더 빼서 먹죠. 네, 제가 오늘은요 북어 자반하고요 진미채 간장 조림, 청양고추, 어묵 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노하우를 팍팍 담아서 팁을 알려드리니까요. 요리 초보인 분들도 또 요리 고수인 분들도 보시면서 정말 좋은 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대표 선수들이 다 나왔네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로빈 씨는 도시락 반찬 먹어봤어요? 네, 많이 먹어봤죠. 그리고 그 옛날 도시락은 보통 그 밥집에서는 가끔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통으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었어요.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네. 제가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는 북어 자반입니다. 자반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말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기름에 살짝 볶거나 해서 뭐 소금, 설탕 약간 넣는 걸 자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른 반찬이 약간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약간 바삭하면서도 그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북어를 준비했는데 우리 냉동실 열어보면 이렇게 북어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집에도 아마 다 있을 나와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북어채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 큰 뼈와 가시는 조금 발라내고요. 그다음에 요 가위로 요거를 한 2cm 가량으로 이렇게 잘게 자릅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야 나중에 기름에 튀겼을 때, 기름에 살짝 볶았을 때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식감이 좋아서 이게 굉장히 밥도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꼭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세요. 큰 뼈만 가시만 제거하고. 네. 근데 요거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로빈 씨가 안 도와주니까 제가 네. 그럴까요? 네. 가위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요거는 한 100g 정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인 한 3인 정도가 한 2끼 정도 먹을 분량이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 북어가 지금 이렇게 마른 상태잖아요. 네, 이렇게 네. 마른 상태니까는 요거를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자, 요게 지금 맛술이에요. 맛술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왜 맛술을 뿌릴까요? 요 맛술을 뿌려야 요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들어가거든요. 부드럽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네. 연육작용도 되니까요.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하고 네. 그다음에 들기름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여기 식용유가 약간 있거든요. 식용유하고 두 개를 섞어서. 네, 들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번에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좀 고소한 맛이 위해서 그렇게 맞아요. 했다고.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고소한 맛을 내려고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같이 섞어줘야만 들기름의 발연점이 약간 낮거든요. 그래서 식용유가 약간 땡겨주니까 그다음에 연기도 안 나고 굉장히 좋죠. 그랬으면 이걸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볶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볶냐 하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좀 센 불이잖아요. 네, 나중에는 약간 불을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좀 내려놓을게요. 얼마나 예전에- 볶아야 되나? 네. 요게 이 북어가 살짝 제가 아까 맛술로 한번 밑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맛술의 밑간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기름이 쏙 배일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세요. 워낙은 요거 튀겨야 되는 건데 사실 요새 기름값이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튀기지 못하고 이렇게 들기름과 같이 함께 이렇게 볶아주시면 안쪽에 기름이 쏙 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재용아 일어나라 하면 뭐 여지없이 부엌에서 도시락 반찬 만들고 계셨어요.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니는 언제 잠을 주무시나. 일어나면 깨 계시고. 맞아요. 제가 자야 잠이 드시니까. 네.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만들어주시는 도시락 반찬이 정말 맛있었잖아요. 아, 기가 그렇죠. 막히죠. 네. 사랑이 담겨 있고. 아유, 그걸 들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먹고 자. 점심에 친구 거 뺏어 먹고. 아,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저는 그 통으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거가 있으시잖아요. 통부거. 네. 통북어도 하셔도 되는데요. 네. 통북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 쪽에 요새 나오는 거는 껍질이 아마 벗겨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큰 가시만 골라내시고 이렇게 쪽쪽 찢어서 만드시면 돼요. 지금 로빈 옆에 있는데 향이 어때요? 향이 지금 엄청 고소하고요. 그렇죠. 먹음심스럽네요. 그리고 그쵸? 색깔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색깔이 약간 네. 노래졌어요. 약간 좀. 노릇노릇해졌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랬으면 요거를 저거 그냥 먹어도 꺼요. 맛있겠는데. 아, 요거 맛있고 그러니까요. 요거 굉장히 맛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넓은 데다가 빨리 빼놓으세요. 이렇게 빼놓으셔야지만 요 북어가 훨씬 더 열기가 식기 때문에 맛있어지거든요. 자, 그랬으면 너무 맛있죠. 향이 지금 먹고 싶네요. 와. 마요네즈 살짝 찍어가지고 그냥. 아, 너무 맛있죠. 그랬으면 요게 살짝 뜨거울 때 우리가 뭘 하냐면요. 요게 바로 볶은 소금이에요. 볶은 소금을 3꼬집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꼬집. 일반 소금이랑 볶음 소금이랑 뭐가 달라요? 아,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볶음 소금은요. 요게 한번 볶아져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함량이 약간 좀 낮고요. 그다음에 쓴맛이 적어요. 근데 일반 소금은 아무래도 약간 입자가 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북어에다 하면은 나중에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요렇게 볶은 소금을 꼭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반은 약간 달달해야 맛있어요. 그렇죠. 흰 설탕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건 깨가루거든요. 네. 깨가루를 넣으셔야 돼요. 통깨 넣으면 또 돌아다녀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버무려요. 아,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디저트 같아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요거. 야, 맛있겠죠? 딱 완성하시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진미채 간장조림이에요. 네. 바로 여기 제가 진미채를 준비를 했는데 맛있지, 이 진미채도 역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약간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도시락 반찬 이렇게 들었다가 다 갈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겼군요.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저 진미채가 국산 되게 비싸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진미채가 대부분 요거 가지고 바로 요리를 하면 딱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기를 조금 짜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씻는 이유는 뭐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미채가 물에 너무 오래 담궈져 있으면 퉁퉁 불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물에 헹군 다음에 요거를 두시는데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청주. 청주를 한 3큰술 정도 넣고요. 네. 요거를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러면 비린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 그 아까 제가 물에 한번 헹궜잖아요. 네네. 이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번 헹구고 나면은 비린 맛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를 좀 넣고 여기에다가 내열 용기로 덮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가서 1분만 가열시켜 놓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는 거예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1분만 가열시키면 이게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보세요. 다르죠? 네. 입자가.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이게 야채 같아요. 야채 같아요? 맛있죠? 말랑말랑해요. 그쵸? 쫄깃쫄깃해요.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요렇게 해야지만 네. 나중에 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딱딱해지죠. 맞아요. 저 과정이 없으면 질기고 딱딱하고.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제 조림장을 만들어요. 자,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을 켜신 건가요? 네, 불 켰어요. 식용유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단맛 좀 매실청. 매실청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올리고당을 처음부터 그냥 넣어요. 만약에 올리고당 없으시면 그냥 물엿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미채를 훨씬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어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한 소끔 끓여주세요.
요 진미채 간장조림은요, 우리가 보통 빨간색으로 먹는 빨간색 간장, 빨간색 그죠. 조림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넣은 건데, 요렇게 간장조림을 해도 훨씬 더 얕은 맛이 있어서 맛있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 이때 청주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가열했던 걸 넣으세요. 근데 왜 조림장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 조림장을 왜 끓이냐고요? 네. 이렇게 조림장을 끓이면 재료의 흡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윤기가 많이 나서 냉장고에 보통 마른 반찬은 보관했다 먹잖아요. 네네. 그래도 변함이 없이 굉장히 간 맞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여주세요. 네. 언제까지 졸이냐 하면 요 간장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세요. 네. 저 이렇게? 진미채는 물 말아서 저는 네. 그 위에 딱 얹어 먹으면 그렇게 네.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첫눈에 말아가지고. 맞아요. 저 간장조림도 맛있고 고추장조림도 맛있어요. 그렇죠. 네. 고추장 조림은 아까 그 간장 베이스에 네.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약간 더 풀면 돼요. 다른 거는 지금 양념해서 변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에다가 네.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고춧가루는 약간. 빨간색으로. 네. 그리고 고추장 넣은 이 진미채 조림은요, 약간 맵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게 조금 물엿을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졸였어요. 네. 센 불에서 바로 졸여주세요. 왜냐하면 금방 졸여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청주로 한번 전자레인지에 돌려놨기 때문에 가열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들부들한 상태예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간장으로 저는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래요? 식당에서는 그 빨간색으로 빨간색이니까. 올리니까. 그게 일반적이죠. 네네.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우리 뭘 하냐면 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요거를 넣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우리 진미채 간장조림 했을 때 이렇게 도시락 반찬을 쌌는데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뭔가가 약간 새콤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저거 들어가야 돼. 이 마요네즈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데 단 한 가지, 이 마요네즈를 넣은 간장조림은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쉽게 산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요네즈를 넣은 간장조림은 금방 먹을 때 잡수시고요. 제가 시키지 않았더니 너무 뜨거워요. 뜨겁죠. 그러면 혹시 좀 더 오래 먹고 싶으면은 마요네즈 빼고 네. 하면 되나요? 만약에 오래 먹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제가 지금 마요네즈를 뺀 상태의 간장조림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통깨만 약간 넣으시면 돼요. 통깨만 약간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요거 준비하시면 요거는 이제 마요네즈를 넣은 간장조림, 요거는 마요네즈를 안 넣은 간장조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수시면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로빈? 이 옆에서 이렇게 먹는 맛이 좋아요. 그럼요. 제일 부러워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이거. 제일 좋은 자리인 거 알고 있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제가 확실히 원래 맛있죠? 먹어보던 것보다 네. 훨씬 다르네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청양고추 어묵볶음을 할 건데요. 맛있지 저거. 청양고추는 사실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청양고추 싫다 하시면 그냥 풋고추 하셔도 돼요. 요거 그냥 반 갈라서 씨가 있게끔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 어묵을 이렇게 펼쳐 놓은 다음에요. 여기 제가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놨거든요.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로빈.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끼얹어서 기름기를 없애주셔야 돼요. 이래야 어묵볶음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도 씹는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끓는 물에 데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그냥 끼얹어만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얼음물도 옆에 주세요. 냉장 있어요. 운탕하는 거예요? 네. 이 얼음물에다가 얼음 넣고요. 담그나? 담갔다가 빼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금방 튀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요, 이 어묵 자체가
뺀질뺀질하면서도 탱탱해서 아마 어머님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볶아놨던 어묵볶음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하다 하실 거예요. 꼭 요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걸 제가 지금 건져놓은 걸 저 옆에 있거든요. 저거 좀 주세요. 이건 아니요? 정말 꿀팁인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 더 쫄깃하고 네. 탱탱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 뜨거운 물 한번 했다가 그다음에 얼음물.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자, 이제 그랬으면 이거를 이제 썰어야 되겠죠. 네. 보통 이렇게 어묵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써시면 돼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뚝뚝뚝 이렇게 한 1cm 폭으로만 썰어서 준비하세요. 요거 진짜 밥도둑인데. 어묵 맛있죠. 요거는 뭘 해도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구워만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디 식당 갔는데 반찬으로 나오면 계속 더 달라 그래서 네.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거보다 그래서 훨씬 이런 거는 맛있겠어요. 네. 집에서 해 먹어야 돼. 네. 네. 자, 그랬으면 이제 후라이팬 하나 준비를 하고요. 이제 요거 조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여기 간장? 식용유가 있어요. 요거 네. 좀 이쪽으로 좀 갖다 놔주실래요? 네. 자, 식용유를 먼저 두르고요. 식용유 두르고 청양고추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먼저 좀 볶아줘야 매운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뭘 하냐면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먼저 향신채 향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향신채 향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조림 자체가 맛있어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향신채 향을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름이 없지? 그렇죠? 좀 조금이죠? 네. 왜냐하면 어묵에서 안쪽에서 기름이 또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기름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어때요? 향이 나요? 매운맛이 좀 올라오죠? 네, 매운맛이 올라오네요. 네, 매운맛 많이 올라와요. 자,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준비한 어묵을 넣으세요. 어우, 정말 매워요. 청양고추라서. 네. 오케이. 우! 근데 요거 맛있잖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저렇게 하면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안쪽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저 향이 온다. 나오죠. 근데 선생님 저는 집에 꼭 저런 어묵 말고 네. 동그란 어묵도 많이 있거든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동그란 어묵도 잘라서? 가능하고 사각 어묵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막대 어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네. 선생님, 저 이렇게 매운 음식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어떻게 싶으신데. 덜 맵게 먹을 수 덜 있어요? 맵게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일단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간장을 양념하는데 후라이팬 쪽으로. 그러면 지글지글 올라오겠죠. 네. 요걸 이용을 해서 맛술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주세요. 요걸 이제 졸여요. 이래야 맛있는 거예요. 맛이 없을 그러니까 수가 없네. 기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네. 어우 청양고추 때문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네. 기름의 양 때문에 나중에 흥건해지거든요. 흥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졸여졌거든요. 보세요. 양념장이 지금 다 완벽하게 졸여졌죠. 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왔어요. 네. 자, 그랬으면 볼 하나만 또 주세요. 여기 됐어요. 요거를 또 볼에다가 쏟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통깨라든지 깨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늘어져 버리거든요. 탱글탱글한 걸 유지를 해야지만 요 어묵 볶음이 훨씬 더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아지니까 여기에다가 통깨, 그다음에 깨가루 이렇게 해서 요거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순식간에 한 15분 만에 반찬 세 세 가지를 지금 야. 만들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반찬을 담으면 되는데 어떻게 담냐면 제가 특별히 오늘 로빈을 드리려고 추억의 도시락을 하나 싸왔어요. 그거요, 그거. 옛날 식당에서 도시락. 많이 봤는데. 맞아요.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만들어놨던 마른 반찬이라 그러죠. 요거 가지고 이거 북어 자반, 그다음에 진미채, 간장조림,
그다음에 청양고추 어묵볶음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해서 잡수시면 정말 추억의 도시락이죠. 저희도 주셨어요. 저희 앞에도 이렇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뭐하지? 오늘 북어자반. 네. 한번 잡숴보세요. 이건 과자네. 맛있죠? 네. 이건 진짜 무슨 과자 같은데요? 과자 같아. 와. 근데 이 북어 속에 양념이 진짜 잘 배어 있어요. 네. 양념을 북어가 너무 잘. 맞아요. 배웠는데요? 어떠세요? 옛날 맛이 좀 나세요? 아니 이거 진미채는 어쩜 이렇게 연해요? 그렇죠, 연하죠. 네. 옛날에 이 도시락 정말 그 마요네즈 맛이 나네요. 한 3교시 끝나면 다 먹었잖아요. 몰래 꺼내 먹으면 더 맛있다는. 와. 프랑스에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아니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우리는 보통은 막 사과, 과일 쟁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과자 같은 걸 되게 간단하게 먹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먹고 싶었네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 학생들은 도시락 모르죠. 우리나라도 도시락 안 싸가지고. 근데 진미채는 진짜 부드럽네요. 너무 부드럽죠? 이거 냉동실에 원래 오래 있으면 딱딱해서 맞습니다. 하나 계속 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미채는요. 이렇게 청주로 한번 버무려서 또는 맛술로 버무려서 전자레인지에 딱 1분만 가열시켜 놓으시면 정말 맛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와, 어묵볶음은 끝맛의 그 매콤함. 와, 이 청양고추 향이 살아있어서 진짜 옛날 맛있어요. 도시락 싸갈 때는 겨울에는 이 도시락이 난로에 어느 위치에 가 있나 이게 그 반에서 서열이었어요. 그쵸, 서열이죠. 와. 그 어묵은 아까는 되게 매운 줄 알았는데 매콤한 맛이 그냥 매콤한 있는데. 맛만 나는 정도로 진짜 매운 음식도 못 먹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 정말 밥도둑. 밥 반찬 세 가지로 끝납니다. 여기다 달걀 후라이 하나만 얹어 있었으면 최고인데.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추억의 도시락 반찬 특집. 오늘의 메뉴는 북어자반과 진미채 간장조림, 청양고추 어묵볶음입니다. 찢어놓은 북어포는 2cm로 자르고 맛술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서 센 불에 끓이고요. 불을 줄이고 북어포를 볶아줍니다. 잘 익은 북어포를 종이 타월 위에 놓고요. 볶은 소금, 흰설탕, 깻가루에 고루 섞어주면 북어자반 완성입니다. 진미채 간장조림도 만들어 볼까요? 진미채에 청주를 버무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웁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 진간장, 올리고당, 매실청, 다진 마늘을 넣고 중간불로 끓여주세요. 여기에 진미채를 넣고 조림장이 없어질 때까지 바싹 졸입니다. 졸인 진미채에 마요네즈와 통깨를 뿌려주면 진미채 간장조림 완성! 청양고추 어묵볶음도 어렵지 않아요. 청양고추는 반을 갈라 송송 잘게 썰어주세요. 채반에 사각 어묵을 넣고 뜨거운 물을 끼얹고요. 얼음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뺀 사각 어묵은 반을 갈라 길이 3cm, 폭 1cm로 썰고 청양고추와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먼저 볶다가 매운 향이 올라오면 어묵과 간장, 맛술, 설탕을 볶아주세요. 어묵을 식히고 통깨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청양고추 어묵볶음도 완성입니다. 메뉴 걱정 덜어주는 추억의 도시락 반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추억을 먹었고 이렇습니다. 북어자반, 진미채 간장조림, 청양고추 어묵볶음. 와, 찐입니다. 찐입니다. 네. 이거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 주 준비돼 있습니까? 네, 다음 주는요. 정말 특별한 깍두기를 제가 갖고 올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입맛이 확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기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쳐서 지나니까 바로 가을 분위기. 그렇죠. 확 시원해졌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선선해서 강아지 산책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